눈보라가 핥히고 간 자작나무 숲 너머 작은 마을 그젤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 마치 거대한 슬픔이 온 세상을 짓누르는 듯 아냐는 아버지의 싸늘한 작업실 문턱에 주저앉아 있었다. 한때 러시아 전역에 그 명성을 떨쳤던 도공 이반의 작업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은 찬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다. 아버지는 황제 폐하께 진상할 도자기에 흠이 있었다는 누명을 쓰고 탐욕스러운 오를로프 백작의 계략에 휘말려 머나먼 시베리아 유형길에 올랐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아버지, 아냐의 목소리는 갈라진 흙처럼 메마르게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도자기 설계도 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그 어떤 청금석보다 푸르고 그 어떤 루비보다 붉은 불꽃을 품었던 전설의 불새 문양 화병. 아버지의 혼이 담긴 그러나 미완으로 남겨진 꿈이었다. 작업실 안은 약탈이라도 당한 듯 어지러웠다. 오를로프 백작의 하수인들이 들이닥쳐 비법서를 찾는다며 모든 것을 뒤엎고 간 흔적이었다. 아냐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그의 예술혼을 되살릴 것이다. 그것만이 남겨진 딸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며칠 후 아냐는 최소한의 짐과 아버지의 설계도를 품에 안고 모스크바로 향하는 썰매에 몸을 실었다. 꽁꽁 얼어붙은 볼가강을 따라 며칠 밤낮을 달렸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다. 모스크바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화려한 귀족들의 마차가 질주하는 거리와 그 뒷골목의 음습한 가난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도시. 아냐는 수소문 끝에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던 늙은 대장장이 표트르 노인을 찾아갔다. 표트르 노인은 한때 황실의 검을 만들던 장인이었으나 지금은 모스크바 변두리에서 작은 대장간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반의 딸이라니 이렇게 컸구나. 표트르 노인은 아냐의 사연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냐에게 자신의 대장간 한편의 작은 작업 공간과 낡았지만 쓸만한 가마를 내주었다. 내 아버지의 혼이 담긴 불새라면 분명 다시 날아오를 게다. 노인의 거친 손이 아냐의 어깨를 투박하지만 따뜻하게 두드렸다. 아냐는 밤낮으로 흙과 씨름했다. 아버지의 설계도는 조각나 있었고 기억은 희미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젤의 흙과 다른 모스크바의 흙은 다루기 까다로웠고 가마의 불길은 좀처럼 그녀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수없이 실패하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 위에서 절망했지만 아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그 불새를 자신의 손으로 완성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냐는 시장에서 질 좋은 유약을 구하려다 소매치기에게 곤경을 당할 뻔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타나 소매치기를 쫓아주고 그녀를 도왔다. 단정하지만 어딘지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진 그는 자신을 드미트리라고 소개했다. 아냐는 왠지 모를 익숙함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꼈다. 그는 며칠 전 아냐가 그제를 떠나기 직전 길에서 우연히 도와주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드미트리는 몰락한 귀족 가문의 자제였다. 그의 가문 역시 오를로프 백작의 모함으로 풍비박산나고 그는 복수의 칼날을 갈며 숨어 지내고 있었다. 며칠 전 아냐가 만든 작은 찻잔을 우연히 보게 된 드미트리는 그 안에 담긴 비범한 예술성과 강인한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당신도 오를로프 백작 때문에. 아냐의 떨리는 목소리에 드미트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원수를 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예정된 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드미트리는 오를로프 백작의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찾기로 했고 아냐는 불새 문양 화병을 완성하여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로 했다. 드미트리의 도움으로 아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아냐에게 질 좋은 흙과 유약을 구해다 주었고 때로는 밤늦도록 그녀의 작업실을 지키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 아냐는 그런 드미트리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깊은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정의에 대한 갈망은 아냐 자신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한편 드미트리는 오를로프 백작의 주변을 탐색하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모스크바 사교계의 중심인 붉은 카나리아 살롱의 여주인이자 유명한 가수인 카티어에게 접근했다. 카테는 아름다운 외모와 매혹적인 목소리 뒤에 날카로운 통찰력과 넓은 정보망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과거 아냐의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은 적이 있어 아냐의 소식을 듣고 남몰래 그들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카터는 드미트리에게 오를로프 백작이 최근 황실에 납품할 예정인 대규모 도자기 계약을 따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흘렸다. 또한 백작이 과거에도 불량 도자기를 황실에 납품하려다 문제가 생기자 그 책임을 다른 도공에게 뒤집어 씌운 전력이 있다는 소문도 전했다. 어쩌면 아냐의 아버지도 그런 희생양이었을지 모른다는 추측이었다. 아냐의 도자기 솜씨는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든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그릇들은 모스크바의 몇몇 안목 있는 귀족들 사이에서 조용히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오를로프 백작의 귀에도 들어갔다. 백작은 이반의 딸이 살아남아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심기가 불편했다. 그는 아냐가 자신의 과거 비리를 밝혀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어느 날 밤 아냐의 작업실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마를 부수고 어렵게 빚어놓은 도자기들을 산산조각냈다. 아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망연자실한 아냐의 곁을 지킨 것은 드미트리와 표트르 노인이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잿더미 속에서 아냐는 더욱 굳은 결의를 다졌다. 드미트리는 부서진 가마를 복구하는 것을 도왔고 표트르 노인은 밤새도록 풀무질을 하여 아냐에게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격려 속에서 아냐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다. 오를로프 백작의 방해는 더욱 집요해졌다. 그는 아냐가 아버지의 영모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관청의 조사를 받게 만들었다. 또한 아냐의 도자기가 불길한 기운을 담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내어 그녀의 생계를 위협했다. 드미트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아냐를 보호하고 백작의 음모에 맞섰지만 그 역시 여러 차례 위험에 처했다. 한 번은 백작이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당해 큰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아냐는 밤새도록 드미트리를 간호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아냐는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지애를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의 상처는 곧 자신의 상처였고 그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다.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 아냐와 드미트리의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드미트리가 회복된 후 그들은 더욱 치밀하게 오를로프 백작에 맞설 계획을 세웠다. 아냐는 마침내 아버지의 설계도와 자신의 모든 혼을 담아 불새 문양 화병의 초벌구이를 완성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유약을 바르고 마지막 재벌구이를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카툴로부터 긴급한 전갈이 왔다. 오를로프 백작이 곧 황제 폐하께 자신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도자기 세트를 진상할 예정이며 그 자리에서 아냐의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불량 도자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과 공로를 내세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아냐는 그 진상식에서 자신의 불새 문양 화병을 선보여 진실을 밝혀야만 했다. 시간은 촉박했다. 아냐는 며칠 밤을 꼬박 새우며 유약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푸른 유약은 깊고 신비로운 밤하늘처럼 붉은 유약은 새벽을 가르는 불새의 날갯짓처럼 살아 움직였다. 마침내 아냐의 모든 열정과 염원이 담긴 불새 문양 화병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이자 억울하게 쓰러져간 혼이 담긴 결정체였으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이었다. 화병의 한쪽 면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불새가 그려져 있었다. 그 불새의 눈동자로 사용된 아주 작은 보석은 과거 아냐의 아버지가 오를로프 백작의 강요로 만들었던 문제의 불량어기 유치에 사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 보석을 몰래 빼돌려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표로 남겨두었던 것이다. 아냐는 화병의 밑굽 안쪽에 아버지가 남긴 암호화된 짧은 기록도 발견했다. 그것은 오를로프 백작이 황실의 자금을 횡령하고 불량 자재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들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었다. 진상식이 열리는 날 모스크바의 겨울 궁전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러시아 전역의 고관 대작들이 황제 폐하 앞에 모여들었다.
오를로프 백작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이 준비한 도자기들을 자랑하며 황제의 환심을 사려 했다. 바로 그때 드미트리와 카 그리고 표트르 노인의 도움으로 연회장에 들어선 아냐가 황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손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불새 문양 화병이 들려 있었다. 모든 시선이 아냐에게 집중되었다. 황제 폐하, 소인 아냐 이바노브나 돌아가신 도공 이반의 딸이옵니다. 폐하께 진실을 아뢰고자 이 자리에 섰나이다. 아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불새 문양 화병을 황제 앞에 바치며 이것이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결백과 오를로프 백작의 추악한 죄를 증명하는 열쇠임을 밝혔다. 그녀는 화병에 담긴 불새 눈동자의 비밀과 밑굽에 새겨진 아버지의 기록을 공개했다. 드미트리가 앞으로 나서 오를로프 백작이 아냐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구체적인 과정과 그동안 저질러온 각종 부정부패를 조목조목 고발했다. 카티어는 결정적인 증거로 오를로프 백작의 비밀 장부 사본을 황제에게 제출했다. 그 장부에는 백작이 황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궁지에 몰린 오를로프 백작은 교묘한 말과 거짓 해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등장했다. 그는 과거 오를로프 백작 밑에서 일하다 그의 비리를 알고 쫓겨난 하인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백작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증언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 앞에서 진실은 명백해졌다. 황제는 격노하여 오를로프 백작의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철저한 조사를 명했다. 의기양양했던 백작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며칠 후 오를로프 백작의 모든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머나먼 시베리아 유영지로 끌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아냐의 아버지 이반은 공식적으로 누명을 벗고 사후에 남아 명예를 회복했다. 아냐는 아버지의 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당대 최고의 도예가로 공식 인정받았다. 황제는 그녀에게 황실 수석 장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모스크바 최고의 가마를 하사했다. 그녀의 불새 문양 화병은 황실 박물관에 전시되어 러시아 도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칭송받게 되었다. 드미트리 또한 빼앗겼던 가문의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관직에 등용되어 자신의 능력을 펼치게 되었다. 표트르 노인과 캇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아냐와 드미트리는